제2장 사랑을 읽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은 사랑으로 숨쉬고 살아간다. 생명체에서 사랑보다 중요한 요소는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살아갈 의미를 제고해주기 때문이다. 죽어가던 생명에게도 사랑을 쏟아부으면 되살아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랑보다 명약은 없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은 더욱 그렇다. 그런 이유이겠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라면 역시 사랑이라는 것을 배제하고서는 이해가 어렵다. 그런데 막상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정의는 무엇이지를 묻는다면 답이 쉽지 않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생 동안을 배우고 깨달아 가야 할 무한의 가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 사랑을 읽는다. 이리와 내 앞에서 내가 대전 삼육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할 때의 일이다. 학기 초가 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 학교 행정실장님이 묻기를 아버지는 공립초등학교 행정실장이고 D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전학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D중학교라면 대전에서는 규모도 크고 교육 여건도 매우 좋은 편에 속하는 학교였다. 3학년인데 무슨 일로 전학을 온다고 해? 그냥 잘 다니라고 하지. 더군다나 D중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쪽 사정이 매우 안타까웠다. 아이가 왕따를 당해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정 그렇다면 상담이나 한번 해봅시다. 아이를 데려와 보라고 하세요. 그 이튿날 학생과 어머니가 학교에 왔다. 아이를 보니 병색이 짙어 보였다. 우선 눈을 맞추지 못하고 얼굴색은 영 핏기가 없어 보였고 뭔가에 눌려 주눅이 잔뜩 든 모습이 안타깝고 연민이 되어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어떻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셨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다. 너도 꼭 전학을 오고 싶니? 간신히 고개를 겨우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없었다. 학생과 어머니에게 말했다. 여기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천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학을 오더라도 잘 적응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학을 원하십니까? 받으신다면 보내겠습니다. 너도 전학 오기를 원하니? 예. 학생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대답을 했다. 의논하여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 학생과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교장 선생님에게 보고하니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라고 하시고 또 담임 선생님에게도 사정을 말씀드렸다. 나는 영 자신이 없어요. 그 학생을 받으면 선생님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텐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내 마음도 그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다. 한번 받아보지요 뭐.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 김 선생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며 신앙적이신 여선생님이셨다. 어떤 일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구김이 없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선생님이셨다. 논의를 끝내고 통보를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직 전학 절차와 서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 등교 시간에 맞추어 어머니와 학생이 학교에 왔다. 그만큼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학이 절실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아침 조회에 다녀오신 담임 선생님께 학생을 인계하면서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계를 받은 선생님은 그 학생의 손을 살며시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잘 왔어. 우리 한번 잘해보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너무도 고마웠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학생을 학급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날 점심시간이 되었다. 4교시가 마치는 순간이면 교실과 복도는 학생들의 질주로 매우 소란해진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의 식욕도 식욕이려니와 빨리 점심을 먹고 노는 시간을 벌기 위한 각계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날도 아이들보다 앞서 식당으로 가서 학생들의 배식 질서를 돌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남학생 아이들이 먼저 줄을 서게 되고 뒤에 여학생들이 서게 마련이다. 역시나 오늘 전학 온 그 아이는 낯설기도 했겠고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이른 탓이기도 했겠지만 혼자 맨 나중에 식당으로 들어오기는 왔는데 줄을 서지 못하고 한쪽으로 저만큼 벗어나서 서먹하게 서 있었다.
그 학생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던 그때 동급생 한 아이가 그 아이에게로 다가가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리 와, 내 앞에 서. 자신의 앞에 세우더니 뭔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던 나의 마음에 엄청난 위로와 감동 그리고 기대가 밀려왔다. 그리고 콧등이 시큰해서 그 장면을 못 본 척 딴 곳을 쳐다보며 붉어진 내 눈을 감추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보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라고. 알기나 하냐고. 됐어. 안심해도 되겠어. 손을 내밀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모두 그렇게 귀엽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며칠 뒤 또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날은 전학 온 그 아이의 양옆에서 손을 잡고 다른 두 아이가 식당을 향해 복도를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아이의 얼굴에도 처음보다 많이 다르게 미소와 생기가 있어 보였다. 모두에게 또한 나까지도 마냥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에 이런 치유도 있답니다. 그러고도 며칠이 더 지나서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매우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하셨다. 교감 선생님 어떻게 하지요? 영는 장이 안 좋아서 매일 조퇴가 아니면 외출을 해야 한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가요? 허락할 수 있는 범위라면 허락합시다. 가능하면 조퇴보다는 외출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매일 이것이 반복되다가는 출석 일수에 관련되어 교육법에 저촉이 되면 자칫 졸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걱정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아이의 건강 상태가 더 걱정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신경을 쓰셨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후에 담임 선생님이 밝은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교감 선생님, 영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가 보지요? 그런가 봅니다. 아이가 적응을 잘해서 참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수고가 많아요. 좋아지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적용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장담컨대 담임 선생님의 관심과 학교 구성원들 간 특히 그부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확신한다. 그 배려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때도 학교 현장과 일반 시중에서 교실이 무너졌다는 말을 작게 섞어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는 먼 나라 남의 일이었다. 나는 과거 학급 담임을 할 때 그 푼으로 걸은 내용이 존경과 사랑이었다. 풀이하자면 이렇다. 존경하지 않으면 배울 것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르칠 것 없다. 그랬다. 당시 우리 학교는 규모는 작고 영세했지만 존경과 사랑이 살아있는 학교였다. 학생들은 어른과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다. 구성원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의 1학기 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했다. 교감 선생님, 영가 이제는 조퇴 외출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 나았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몇 달 사이에 내가 보기에도 아이의 표정과 생활 태도가 처음과는 달리 여느 아이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그만큼 병세도 회복되었던 것이다. 2학기를 막 접어든 어느 날에 담임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했다. 교감 선생님, 영가 이제는 약을 안 먹는답니다. 환경의 변화로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아이는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해 얻은 몸의 병까지 모두 치유되었던 것이다. 그 아이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흔히 말하는 왕따였다. 왕따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단 안에서 특정인을 따로 떼어 멀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 그리고 뒤에서는 온갖 험담으로 모함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는 죽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만든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이다. 존재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당사자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때로는 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겠는가. 특히나 아직 자아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겪는 심적 고통은 더욱 크다. 그렇기에 사람을 없는 듯이 취급하는 것은 참으로 교묘하고도 사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손잡고 같이 뛰어준 친구들의 마음이 그렇게 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자상하면서도 따뜻한 담임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였던 것이다. 그 따뜻한 손, 따뜻한 마음들이 죽을 만큼 괴로운 아이의 생명을 되살려냈던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손길로 옮겨진 매개를 통하여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던 한 친구의 존재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존재 가치를 높인 사랑. 앞에서 말한 전학 온 학생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 따뜻한 손을 매개로 전달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단언코 사랑이라고 말한다. 결국 보면 사랑이 맞잡은 손을 통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도되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살려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만큼 즐겨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더없이 많이 들어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사랑이 무엇이냐고 정의를 하려고 하면 딱히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더 난감해진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서도 수없이 사랑하라고 사랑을 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랑은 마음에서 일어나서 행위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행위로 표현될 때 비로소 사랑이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되어 사랑이 무엇인지 가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방법적 이해를 해본다면 사랑의 정의는 더 뚜렷해진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나는 사랑이란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사랑을 정의하곤 한다. 왕따 당함으로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생명의 가치조차 잃었던 상황에 반하여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를 되찾았고 치유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나면 이웃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천의 목표가 보일 것이다. 존재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소중한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그렇고 사용하는 언어와 행위가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에 주의를 둔다면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나 공동체 내의 분위기는 훨씬 달라질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위가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가려본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뚜렷해질 것이다.